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일단 이건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배운 귀신 불러들이는 방법이야. 내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내가 16살 때 아버지가 중국지사로 발령이 나셨어. 거기에 가면 6년 정도를 지내셔야 했고 나랑 내 동생만 데리고 한국에서 지낼 자신이 없었던 엄마는 유학이라고 생각하자며 온 가족이 중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정을 내리셨어. 그 당시 학교 생활에 별 취미가 없던 나와 동생은 좋다고 찬성했고 몇 달간 준비를 한 후에 그 도시에 집과 학교 입학까지 절차가 다 끝이 났어. 헌데 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동생이랑 엄마는 한국에서 몇 개월 있다가 들어오기로 했고 나와 아빠만 먼저 들어가게 되었어. 일단 외국 지사인지라 몇 달간 정신없을 걸 예상하긴 했지만 정말 가자마자 아빠 얼굴을 볼 수 없었어. 아빠랑 만날 기회조차 없었어. 중국어는 오기 전에 몇 달 반짝 배운 게 끝이라 나가지도 못하고 고민하던 차에 날 불쌍히 여긴 아빠가 회사 아는 분 중에 화교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부탁해서 나와 그 집 아이들이랑 같이 놀게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나보다 2살 많은 여자애를 만나게 되었어. 얘를 판다라고 할게. 판다를 닮았거든. 판다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어. 한국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말이 통했고 특히나 빅뱅을 좋아해서 말이 통했어. 만나자마자 빅뱅 이야기로 서너 시간을 같이 덕스럽게 놀고 나니 엄청 친해졌지. 근데 얘가 괴담이나 공포영화도 엄청 좋아하더라고. 내가 혼수민이 엘리베이터 의식이니 하는 걸 알려줬고 판다는 위자 보더니 중국 애들이 하는 귀신 이야기들을 엄청 알려주더라. 판다는 무남 동녀의 외동딸이어서 집에서 엄청 귀하게 컸기에 모자라는 게 없어. 그래서인지 오컬트나 괴담 같은 어른들이 꺼려하는 걸 사드려도 집에서 제재를 안 했다는 거야. 위자 보드만 해도 미국 친척이 사다 준 걸로 3개 정도를 갖고 있었고 공포영화 DVD도 모으더라. 얘랑 붙어 다니면서 둘이 잘 놀러 다니니 우리 아빠도 얘네 아빠도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서로 집에서 파자마 파티도 자주 했어. 근데 얘가 어느 날 친구들이 알려준 귀신 불러오는 주술이 있다고 하는 거야. 보통 내가 스레딕에서 본 걸 알려줬었는데 얘가 먼저 알려준 건 처음이었어. 알려준 문방놀이라는 건 듣기만 해도 괴기스러웠는데 그걸 하자며 달려드는 모습을 보니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흥미가 생기더라. 일단 문방놀이는 준비물이 많았어. 1. 동물의 해골 진짜 동물이어야 함. 2. 주술을 행하는 자의 피. 3. 사당에서 파온 흑사람 발길이 끊긴 버려진 사당. 4. 사람을 닮은 인형. 일단 대충 이랬던 것 같아. 나머지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 1번은 중국엔 근처 약재상을 갔더니 내 마음에 드는 걸 구할 만큼 많았어. 판다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양이 해골로 선택했고 나는 거기서 사람 해골도 본 것 같다는 생각을 애써 지우며 나왔어. 3번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곳이어야 한다고, 즉 사당의 신이 화가 나 있을 곳이어야 한다며 말이지. 사실 그때 그만뒀어야 했어. 근데 나와 달리 이런 걸 같이 할 친구가 처음인 판다는 택시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던 버려진 사당에 찾아가 흙을 가져오는 정성을 보였어. 처음부터 하지 말자고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으니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 사당의 흙은 기분 탓인지 몰라도 검붉어 보이더라. 판다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태리제의 비싼 크리스탈 병에다가 사당 흙을 담아와 자랑스레 보여주더라. 그리고 4번을 사러 우리는 쇼핑몰로 향했고 인형 가게로 들어가서 봉제 인형을 사려 했는데 판다는 또 구체관절 인형이랑 고가의 인형을 사더라. 그 인형은 유럽풍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별도로 사야 했던 인형 옷도 비싸더라. 하지만 그걸 꼭 사야 한다는 판다의 의견에 어쩔 수 없이 그걸로 사왔어. 그리고 이제 나를 잡아야 하는데 항상 비어있는 우리 집에서 하자는 거야. 근데 너무 싫더라. 석 달은 지나야 엄마랑 동생이 들어오는 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서운 거야.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아빠 회사에서 나온 리조트 숙박권이 생각이 나더라. 내가 있던 지역에서 1시간 좀 넘는 거리였는데 거기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의 숙박권이었어. 바쁜 아빠들 덕에 나도 얘도 집에서 썩어나는 게 숙박권이어서 얘네 엄마한테 부탁드려서 여자 셋이 갔다 오자며 판다에게 이야기했어. 판다도 집에서 하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한 건지 리조트에서 하면 귀신이 집까지 못 따라오겠지 싶어서 부모님을 졸라서 헌데 여자들끼리는 못 보낸다고 판단해 아버지가 동행하기로 하셨어. 숙박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서 부모님과 우리 방은 따로 잡았어. 나도 무섭긴 해도 오컬트를 좋아했던 터라 두근두근하더라. 좋다고 짐을 꾸리고 판단의 차에 올라타서 관광지로 향했고 재미나게 놀고 만난 것도 먹고 그렇게 저녁이 되었어. 나랑 판단은 방에 들어가 버렸고 판단의 부모님이 읊는 술 한잔 하시러 리조트에 있던 루프탑으로 가셨어. 샤워를 하고 나오니 판다가 원래 오컬트 분위기를 좋아해서 커튼을 다 닫고 카페트에 준비물들을 다 올려놓고는 중국 무속인들이 입던 스타일로 옷을 입고 기다리더라. 진짜 무서웠어. 나도 분위기에 판다가 준비한 옷을 입고 12시가 되길 기다렸어. 몇 가지 세부사항은 일단 방의 거울을 다 치워야 했고 사람은 3명 이상은 안 되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불러야 잘 온다고 하더라. 일단 카페트나 이불을 넓게 바닥에 깔아야 하며 책상 위나 침대 위는 안 돼. 카페트 위에 인형을 정중앙에 놓고 사당에서 퍼온 흙을 우리가 있던 방문 앞에서 인형까지 길게 이어지게 바닥에 뿌렸어. 그리고 인형의 앞에 마주보게 동물뼈를 놨어. 나는 동물뼈 뒤에 앉아 있었고 판다가 칼을 들고 카페트 위에 인형의 옆에 앉았어. 아참, 칼을 쓸 때 커터칼 이런 거 말고 식칼이나 과도도 안 되며 주술용 비슷한 걸 준비해야 했어. 우린 판다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사냥용 칼을 가지고 왔어. 막 커다란 거 말고 작은 거더라. 판다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문을 외웠어.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알아보니 부탁이 아니라 협박조의 주문이라고 하더라. 사당의 신에게 내 제안을 거절하면 영원히 사람들이 당신을 잊을 거며 동물의 뼈는 내 부탁을 거절하면 평생 땅에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이래. 그러니 아주 잘못되면 신이 노하고 얄짤없다는 거지. 그리고 판다는 주문을 다 외우고 난 후에 손가락 끝을 베어서 피를 냈고 동물뼈부터 인형까지 피를 뿌렸어. 나는 처음 보는 거니 멍하니 있었고 판다가 칼을 치우고 나서 바둑판을 꺼내는 거야. 그게 질문과 답을 해주는 도구였어. 위에 써야 하는데 깜빡했네. 바둑판을 꺼내고 판다가 몇 개의 조를 꺼냈어. 그리고는 줄을 세우더니 질문을 하는 거야. 오셨나요? 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판다는 조금 인상을 찡그리더니 다시 조를 뒤섞고 줄을 세우고는 물었어. 오셨나요? 그런데도 대답이 없었어. 헌데 판다가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야. 그리고는 나를 불렀어. 너 혹시 해골 건드렸어? 놀란 내가 해골을 보니 고양이 해골이 분명 입을 다물어 놨었는데 입이 벌어져 있는 거야. 상식적으로 벌려놓은 입이 닫히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닫아놓은 게 열리다니. 내가 하얗게 질리자 얘가 흥분된 얼굴로 혹시 동물 귀신이 온 거 아냐?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나? 하더라. 문밖 귀신은 한마디로 마구잡이로 불러들이는 거라서 잡신이 올 수도 동물귀가 올 수도 있거든. 해골을 보다가 나와 판다는 깍깍거리고 그 해골만 바라보다가 순간 판다가 하얗게 질리는 거야.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고개를 돌린 사이에 바닥에 흙이 흐트러지고 있었어. 난 뭔가 하는 멍때림을 유지했고 판다는 정말 벌떡 일어나더니 귀신을 돌려보내는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봐도 창문도 닫혀 있는데도 정말 흙이 흐트러지는 게 보였어. 꼭 고양이가 장난치듯 슬슬 흐트러지는 거야. 소름 끼치더라. 숨도 못 쉴 정도로. 주문을 다 외운 판다가 욕실 욕조에 인형이랑 해골을 놓고 불을 붙이고 다 탈 때까지 말이 없는 거야.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나도 가만히 있을 뿐이었어. 다 태우고 나니 판다가 나보고 방에 있으라면 흙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면서 남은 재를 가지고 나가더라. 꼭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무섭길래 덜덜 떨고 있는데 판다는 들어와서 흙도 치우고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들어와서는 침대에 눕더라. 얼굴이 정말 하얗게 질려서 말야. 판다는 진짜 될지 몰랐다고 할 뿐이었어. 자기도 이럴 줄 몰랐다고 말야. 그리고 흙을 흐트리는 건 귀신이 돌아가기 싫다는 뜻이래. 아무래도 꽤나 머리가 좋고 영악한 동물귀인 것 같다고 하더라. 흙길을 밟고 나가야 탈이 없고 흙길이 없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야. 다행히 잘 돌려보낸 것 같다고 생각한 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날에 분명 잘 돌려보낸 것 같다고 했는데 나랑 판다 사이에 누군가가 웅크린 듯한 모양으로 흙이 떨어져 있더라. 경악한 나와는 달리 판다는 어젯밤보다 흥미로운 얼굴로 뭐지? 남아있는 건가? 하더라. 놀란 내가 혹시 따라오면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입고 온 옷을 다 불태우고 새 옷을 사서 입고 가자. 그러더라. 얼른 근처 관광지에서 비싸고 허술하지만 일단 옷을 사서 속옷까지도 새 걸로 입고 입었던 옷은 다 태워버리고 돌아왔어. 별이 없을 거라 믿으면서 말야. 그리고 신발은 그대로 신고 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 돌아온 이후 나와 판다는 학교에 가야 했어. 나이 차이도 있고 학교도 다르고 학원도 다르다 보니 한 달 뒤에나 겨우 만날 수 있었어. 나는 별일 없었어. 사실 워낙 둔한 편이기도 했고 혼자 있는 내 걱정에 엄마랑 동생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거든. 동생은 반학기를 쉬고 학교에 가기로 해서 집에 가면 항상 엄마와 동생이 있었으니까. 한 달 만에 만난 판다는 눈에 띄게 말라 있었어. 판다 부모님은 다이어트 그만하라며 우리 부모님께도 설득해보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판다는 다이어트를 할 만한 성격이 아니기에 나는 끌고 나와서 물었어. 판다는 밤마다 고양이가 방문 아래에서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나에게 하소연했어. 판다는 아파트 18층에 사는 데다가 애완동물이 금지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절대 아래층에 애완동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말야. 그제야 우리가 신발은 그대로 신고 왔다는 걸 판다에게 듣고 나도 등에 식은땀이 흐르더라. 나는 별일 없다고 하자 판다는 자신의 피를 써서 본인이 당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했어. 그냥 고양이 우는 거라면 별거 아니겠지만 밤에 잠들려고만 하면 다음날 새벽까지 울어댄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요사스럽게 운다고 하더라. 판다에게 괜찮냐고 안부를 한 번 더 물으니 원래 문 밖 귀신은 대놓고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밥을 못 먹게 해서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더라. 아무리 협박하는 투였어도 귀신을 정중히 불러들인 거니 귀신이 급하게 겁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약하게 만든 뒤 빙의를 되게 만들거나 또는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악랄함이 존재한다고 말야. 그래서 난 일단 판다에게 수면제 처방을 권했어. 그래도 일단 약을 먹고 자면 푹 잘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판다는 알았다 하고 우린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약속했어. 난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이리저리 문밖 귀신에 대해 수소문했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전승된 게 아니라서 자료가 없더라. 일주일 만에 만난 판다는 더 말랐지만 약을 먹으니 잠은 잔다고 했어. 그런데 부모님이 약 먹는 걸 너무나 싫어하셔서 굉장히 문밖 귀신을 불렀다는 걸 이실 찍고 했다더라. 나랑 했다는 건 말하지 않고 혼자 호기심에 해봤다고 말이야. 결국 판다는 태어난 후 가장 심하게 혼나고 아는 스님에게 가보기로 했다고 했어. 판다는 나에게 하소연을 하면서도 그 고양이 귀신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였어.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일단 약을 먹으면 밤에 잠을 잘 수 있으니 그 스님을 만나길 거부했어.
허나 부모님이 워낙 완강하셔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고 스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동물귀가 들러붙었다고 하시면서 며칠간 기도를 드리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판다는 스님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 몇 가지 해야서는 안 될 일들을 받았어. 육식을 금하며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목욕을 하여야 하며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하고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 판다는 자기 집에서도 본인의 방과 부엌,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었어. 또 인터넷도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고 말이야. 하지만 누군가 하루 내내 붙어서 감시하기는 힘들잖아. 판다는 집에서 자숙하는 기간에 나에게 전화를 했어. 놀란 내가 전화를 받자 판다는 이제 낮에도 소리가 들린다며 무서운 반과 자랑 반이 섞인 말투로 말하더라. 판다의 전화를 받고는 너 핸드폰이나 전화기 쓰면 안 되잖아? 라고 했더니 판다는 정말 실력이 좋은 스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 근데 그날 밤부터 내 방 창문 아래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어. 우리 집은 단층이고 주택가에 있는 거라 고양이나 떠돌이개가 들락거리긴 했거든. 근데 내 창문 바로 아래는 수영장이었고 겨울이 아니어서 물이 가득 차 있었거든. 한마디로 살아있는 고양이일 리가 없는 거야. 밤새 창문 아래를 바라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날이 밝았고 다음날 판단의 부모님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어. 판다가 굉장히 편하게 잠을 잤다는 거야. 스님이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효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말이야. 놀란 내가 판다에게 안부전화 겸 어른들 몰래 슬쩍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판다는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 고양이 귀가 사라졌다고 말이야. 근데 웃긴 게 내가 무서워하면서 그 고양이 귀가 나에게 온 것 같다고 하니 판다는 무시무시할 만큼 화를 냈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돌고래 소리로 엄청난 고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도둑이라고 하더라. 놀란 판다의 부모님과 전화기 너머로 비명소리를 들은 우리 부모님은 결국 그날 만나서 각자 자식들의 멍청한 짓에 한탄을 하셨어. 거기에 판다의 비정상적일 정도로 고양이 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자 판단의 부모님은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였어. 내가 본 판다는 저럴 아이가 아니었기에 나는 아무래도 귀신이 씌인 것 같다며 스님에게 다시 보여야 한다고 어른들을 설득했고 그 와중에 판다는 내 방문에 매달려서는 자신에게 오라고 귀신을 설득하더라. 본인의 자식이 저럴 리 없다면 차라리 귀신이 씌인 거라고 믿는 게 낫다는 판다의 부모님은 스님을 어렵게 다시 모셨어. 스님은 본인의 말을 어긴 판다에게 화가 나 있었고 본인이 며칠간 정성을 들였는데도 판다의 행동에 그게 다 필요 없는 짓이 되었다는 걸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어. 차라리 다른 아이를 도울 걸 그랬다면서 말이야. 판단의 가족과 우리 가족은 스님에게 다시금 부탁드렸고 스님은 판다를 다시 한번 바라보셨어. 그리고 나를 보고는 혀를 차셨지. 처음부터 둘이었다고 말을 했어야 한다고. 두 명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 귀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판다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 나에게 오면 되는 거니 판다의 마음을 흐트려서 전화 거는 거야 쉬운 일이었을 거라고 말이야. 만약 전화를 받았을 때 귀신이 못 넘어갔더라도 판다가 탈출을 해서라도 나에게 왔을 거라고 하시더라. 나랑 판다를 처음부터 같이 봤어야 했다고 말하며 스님은 다시금 일주일간 몸을 정화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라 하셨어. 나야 바로 이해했지만 판다는 스님이 말하는 동안에도 계속 침을 뱉고 난리를 쳤고 결국 판다는 절에 거의 감금당하다시피 남겨졌어. 나도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한국에서 힘들게 가져온 천일염으로 패시더라. 그리고 엄마와 동생은 내가 방 밖으로만 나가려 하면 너 어디 갈 거야? 화장실?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고 밥도 조금만 주고 인터넷과 폰은 생각도 못했으면 하루 종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란 책을 읽어야 했어. 며칠이 지난 후에 판다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 내가 잘 지내고 있냐며 판다는 절에서 스님들이랑 있으니 괜찮지만 내가 판다처럼 어긋날까봐 걱정된다고 말이야. 나야 죽도록 내 잘못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길 바라고 있을 뿐이었어. 그리고 약속된 그날이 되었어. 아침부터 찬물로 샤워하고 흰 티에 흰 바지를 입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절로 향했어. 그나마 사람다운 나와 달리 판다는 머리도 산발인데다가 옷도 갈아입힌 걸 쥐어뜯은 모습이었고 그 모습은 정말 정신나간 년이었어. 판다는 이미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 판다는 나와 스님들에게 둘러싸인 채 창고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했고 스님은 판다가 꽤 잠식당한 상태에다가 나도 씌인 상태이기에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 그 와중에도 판다는 날 꼬집으며 도둑년이라고 소리질렀어. 근데 그 모습에 아프기보다는 미안해서 펑펑 울었어. 창고 같은 그곳에 가니 스님 몇 분이 앉아서 불경을 외우는데 큰 스님은 우리 둘을 동아줄 같은 걸로 꽁꽁 묶으셨어. 그리고 판다와 내가 등을 맞대게 하시고는 앉아서 뭐라고 화를 내시면서 의식을 시작하셨어. 솔직히 우리나라 절에 가서 스님들 불경도 못 알아듣는데 거기서 뭘 알아듣겠어. 그냥 덜덜 떨고 있었는데다가 거의 정신은 이은나가 있었어. 기억나는 건 판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가워졌고 나중엔 마치 얼음장에 등을 맞댄 것 마냥 추운 거야. 난 그 와중에도 판다가 혹시 의식 중에 죽은 줄 알고 엄청 울었어. 그러다가 결국 정신을 잃었고 나중엔 그 자리에 있던 동생에게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 일단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음날 새벽이었어. 엄마와 동생이 교대로 내 옆을 지켜줬는데 엄마는 다 잊으라며 내 물음에도 답이 없었지만 동생은 다 이야기해줬어. 내가 기절하기 전부터 판다는 발광을 하는데 금줄 같은 거였는지 몸은 가만히 있더래. 대신에 발광하면서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는 거야. 근데 난 하나도 못 들었어. 판다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저주하다가 나중에 내가 기절한 즈음에야 스님이랑 협상 아닌 협상을 하려 했대. 일단 불러들인 건 판다와 나니까 돌려보내는 것도 애네 몫이니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여기서 잠시 이야기하지만 혼수민이 사령이니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가 보내고 싶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 판다와 내가 몸을 빌려줘서 자신이 쉬고 싶을 만큼 쉬게 해달라고 하더래. 스님이 못 들은 척하니 더 발광하다가 나중에야 강제로 쫓겨나느니 나랑 판다에게 정성을 보이라고 했어. 무시할 경우 나가긴 나가되 판다에게 상처를 주겠다고 협박했고 동물령치고는 강했기에 판다의 상태를 아는 스님은 알았다고 했대. 나는 정성을 한국의 국 같은 거라 생각했는데 동물의 령이 원한 건 원초적인 제사 같은 거였어. 나와 판다가 정성을 들여 산재물을 바치라는 거였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펑펑 울고 있었는데 판다는 날 보러 와서는 아직도 나 때문에 고향이 영이 떠났다고 미워하더라. 대체 빙의된 동안에 뭘 본 건지는 몰라도 판다는 빙의 상태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었어.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한국으로 왔고 잘 지내지 못해 지금도. 살짝 우울증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 조금 힘들어. 정신과적인 병은 아니지만 사람이 굉장히 진이 빠져서 지금도 요양 중이야. 판다는 중국에서 아직도 많이 안 좋아. 이 일로 판다네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엄청 사이가 틀어지셨고 중국지사에서 돌아오시긴 했지만 일이 좀 많아. 어쨌든 이 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모든 주술은 절대 호기심으로 하지 않았으면 해.